안녕하세요. 노인의학과 전문의 박건강입니다. 4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운동하시던 분들이 응급실로 실려오는 순간들이었어요. 바로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74세 이모님 한 분이 응급실에 오셨어요. 20년간 매일 아침 공원에서 조깅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뛰시던 중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은 구했지만 심장에 큰 손상이 왔습니다. 가족분들은 그렇게 꾸준히 운동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분처럼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운동 때문에 위험에 빠지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운동은 무조건 몸에 좋은 거 아닌가? 많이 할수록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닌가? 나는 젊을 때부터 운동해 왔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이런 생각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어요. 70살 이후에는 운동의 룰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 몸에 좋았던 운동이 이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들과 함께 70살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6가지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위험한 순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해지려던 운동이 어떻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법을 배우셔서 정말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위험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70살 이후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70 이후 몸의 변화 무시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생기는 몸의 변화를 과소평가하십니다. 조금 힘들어진 것 같긴 한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70살 이후의 몸은 정말 많은 것이 달라져요.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있어요. 30년 된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엔진의 힘은 떨어지고 브레이크는 덜 듣고 타이어는 마모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심장부터 살펴볼까요? 70살이 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젊었을 때의 60% 정도로 떨어져요. 쉽게 말해서 30대에는 1분에 5리터의 피를 펌프질하던 심장이 이제는 3리터 정도밖에 못한다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건 최대 심박수예요. 젊었을 때는 분당 190회까지도 뛸 수 있었는데 70살 이후에는 150회만 넘어도 위험해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젊었을 때처럼 격렬하게 운동하시거든요. 혈관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리고 혈관 안쪽에는 기름때 같은 것들이 쌓여서 혈관이 30에서 40% 정도 좁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고속도로 같았던 혈관이 이제는 좁은 골목길이 된 거죠. 관절 연골도 마찬가지예요. 70살이 되면 무릎 연골 두께가 젊었을 때의 30% 정도로 줄어들어요. 원래 5mm 정도 되던 연골이 이제는 1.5mm밖에 안 돼요. 종이 한 장보다도 얇아진 거죠. 뼈는 더욱 심각해요. 골밀도가 30% 이상 약해져서 조금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져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 때문에 골밀도 감소가 더 빨라집니다. 근육량도 계속 줄어들어요. 40살 이후부터 매년 1%씩 줄어들다가 70살 이후에는 매년 2에서 3%씩 급격히 줄어들어요. 30년 동안 근육의 절반 이상을 잃은 상태인 거죠. 가장 무서운 건 반사신경과 균형 감각이에요. 위험한 상황에 반응하는 시간이 젊었을 때의 2배 이상 걸리고 균형을 잡는 능력은 60% 이하로 떨어져요. 제가 진료했던 76세 할아버지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젊었을 때 마라톤 선수셨던 분이에요. 은퇴하신 후에도 매일 10km씩 뛰시면서 나는 운동 전문가니까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뛰시던 중에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무릎 연골이 완전히 찢어진 거였죠. 지금은 지팡이 없이 는 걸을 수도 없게 되셨어요. 1.5mm로 얇아진 연골에 매일 체중의 3에서 4배에 해당하는 충격을 가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이처럼 70살 이후에는 몸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필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운동하시거든요.
마치 고장난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70살 이후에는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헬스장 트레이너들은 이런 의학적 지식이 없어요. 심지어 많은 의사들도 그냥 적당히 운동하세요 라고만 말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 위험한지는 알려주지 않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위험한 운동은 모두 젊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운동들이에요. 하지만 70살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몸의 변화를 모르고 하는 운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운동 첫 번째와 두 번째, 뛰고 오르는 것들. 첫 번째 위험한 운동은 조깅과 달리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조깅이 뭐가 위험해?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운동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에요.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래요. 70살 이후에는 심장의 최대 산소 공급 능력이 3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런데 조깅을 하면 심장이 젊었을 때와 같은 강도로 뛰어야 하거든요. 이때 심장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미 좁아진 관상동맥에 혈전이 생기면서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조깅 중에는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심장이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본인은 모르고 계속 뛰게 되는 거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70살 이상 어르신들의 운동 중 급사 사례의 68%가 조깅과 달리기 중에 발생했어요. 정말 놀라운 수치죠. 그럼 조깅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실내 걷기예요. 분당 80에서 100보의 속도로 하루 30분만 걸어도 조깅의 심혈관 효과를 안전하게 얻을 수 있어요.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넘어질 위험도 없고 날씨에 상관없이 할 수 있죠. 무엇보다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나중에 구체적인 실내 걷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위험한 운동은 등산과 계단 오르기예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등산이 얼마나 좋은 운동인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정말 위험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70살 이후에는 무릎 연골이 젊었을 때의 30% 이하로 줄어들어요. 이런 상태에서 산을 오르내리면 연골이 빠르게 마모되죠. 특히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해요. 하산할 때는 체중의 7에서 8배에 해당하는 하중이 무릎에 실리거든요. 얇아진 연골로는 이런 충격을 견딜 수 없어요. 더 위험한 건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점이에요. 70살 이후에는 폐활량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인데 산소 부족으로 인해 심장에 극도의 부담이 가해져요.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경험한 바로는 등산 중 사고로 실려오는 70살 이상 환자의 80%가 무릎이나 발목 골절이었고 20%가 심혈관계 응급 상황이었어요. 계단 이용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계단 오르기가 다리 근력에 좋다며 일부러 계단을 이용하시는데 계단에서 넘어지면 여러 층을 굴러떨어질 수 있고 골절 위험이 평지보다 10배 이상 높아요. 그럼 등산과 계단 오르기의 완벽한 대안은 뭘까요? 바로 의자 운동이에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만으로도 등산과 같은 하체 근력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절대 넘어질 위험이 없고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근력을 기를 수 있죠. 또한 실내에서 할 수 있어서 날씨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제가 진료했던 72세 할머니 한 분은 등산을 포기하고 의자 운동을 시작하신 후 오히려 다리에 힘이 더 생겼다고 하셨어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거죠. 이처럼 뛰고 오르는 운동들은 70살 이후에는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위험한 운동들이 남아 있어요. 위험한 운동 세 번째와 네 번째, 격렬하고 무거운 것들. 세 번째 위험한 운동은 격렬한 에어로빅과 댄스예요. 혹시 에어로빅은 여성들이 하는 가벼운 운동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요즘 유행하는 실버 에어로빅은 노인들에게 시한폭탄과 같아요. 에어로빅의 치명적인 위험은 이거예요. 빠른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해요. 젊은 사람은 분당 180회까지도 견딜 수 있지만 70살 이후에는 150회만 넘어도 위험하거든요. 더 무서운 건 점프나 회전 동작이에요. 이런 동작들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200mmHg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서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 73세 할머니가 계세요. 실버 에어로빅을 하시던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죠. 빠른 음악에 맞춰 팔을 휘두르고 뛰는 동작을 하시던 중에 혈압이 급상승해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에어로빅의 안전한 대안은 침대 스트레칭이에요.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이 서서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거든요. 침대에서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에어로빅과 같은 유연성 향상과 혈액순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절대 넘어질 위험이 없고 혈압이 급상승할 염려도 없어요. 네 번째 위험한 운동은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이에요. 근력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거운 중량을 드는 게 문제예요. 70살 이후에는 근육이 탄력을 잃고 쉽게 파열돼요. 또한 무거운 중량을 들 때 복압이 상승하면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300mmHg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뇌출혈, 심근경색, 대동맥 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진료했던 71세 할아버지는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다가 어깨 근육이 완전히 찢어지셨어요. 젊었을 때는 그 정도 무게를 가볍게 드셨다고 하시는데 나이 든 근육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의자 운동으로 안전하게 근력을 기를 수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팔 올리기, 다리 펴기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근력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무거운 기구 없이도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근육을 단련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방식이 70살 이후에는 더 효과적이고 안전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위험 신호들이 있거든요. 운동 중에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 숨이 좀 차는 것 같다, 어지럽긴 한데 참을 만하다, 이런 신호들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신호들은 우리 몸이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경고등이에요. 젊었을 때는 이 정도 증상이 있어도 좀 더 참고 운동할 수 있었지만 70살 이후에는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멈춰야 해요. 특히 격렬하고 무거운 운동들은 이런 위험 신호를 놓치기 쉬워요. 음악에 몰입해서 하거나 중량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몸의 신호를 무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운동 방법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구체적인 의자 운동 방법과 침대 스트레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하지만 아직 더 위험한 운동들이 남아 있어요. 빠르고 차가운 것들 말이에요. 위험한 운동 5번째와 6번째, 빠르고 차가운 것들. 5번째 위험한 운동은 테니스와 배드민턴 같은 라켓 스포츠예요. 이런 운동들의 위험성은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과 점프 동작에 있어요. 70살 이후에는 반사신경이 둔해지고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부상 위험이 극도로 높아져요. 특히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자주 발생해요.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에 70세 할아버지가 계세요. 젊었을 때 테니스 동호회 회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은퇴 후에도 계속 테니스를 치시다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는 순간 아킬레스건이 끊어지셨어요. 젊었을 때는 그런 동작을 수없이 해도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힘줄과 인대가 딱딱해져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지금은 수술을 받으셨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기 어려워졌어요. 라켓 스포츠의 손목과 어깨 운동 효과는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의자에 앉아 어깨를 돌리고 팔을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으로 같은 부위의 근육을 안전하게 단련할 수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나 점프 동작 없이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6번째 위험한 운동은 수영과 아쿠아로빅이에요. 아마 가장 의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없는 최고의 운동 아닌가요? 하고 말이죠. 하지만 물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어요. 수영에 숨겨진 위험은 체온 조절 능력 저하예요. 70살 이후에는 체온 조절 기능이 크게 떨어져서 차가운 물에서 급격한 체온 저하로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요. 또한 물의 압력이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호흡 조절이 어려워져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물속에서도 자유롭게 호흡 조절을 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폐활량이 떨어지고 호흡근이 약해져서 물속에서 숨쉬기가 어려워져요.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 75세 할머니가 계세요.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하시던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물에 빠지셨어요. 차가운 물 때문에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다행히 즉시 구조되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수영의 전신 운동 효과는 침대에서 하는 스트레칭으로도 얻을 수 있어요. 누워서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이 수영과 비슷한 전신 근육 사용 효과를 가져다 주거든요. 물에 빠질 위험도 없고 체온 조절 문제도 없어서 훨씬 안전해요. 이렇게 6가지 위험한 운동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조깅과 달리기, 등산과 계단 오르기, 격렬한 에어로빅과 댄스,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 테니스와 배드민턴, 수영과 아쿠아로빅. 이 모든 운동들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운동이지만 70살 이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운동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올바른 운동을 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준비가 있어요. 이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아무리 안전한 운동이라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운동 전 필수 체크리스트, 생명을 지키는 준비.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가볍게 걷는 건데 뭘 그리 준비할 게 있어? 하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런 아니란 생각이 큰 사고로 이어져요. 첫 번째 준비사항은 혈압과 맥박 측정이에요. 운동 전에 반드시 혈압을 재어보세요.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이거나 100 이하면 그날은 운동을 쉬어야 해요. 혈압이 너무 높거나 낮은 상태에서 운동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맥박도 중요해요. 안정시 맥박이 분당 100회 이상이거나 50회 이하면 그날은 운동을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런 상태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준비사항은 복용 중인 약물 확인이에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평소 시간에 약을 드신 후 30분 뒤에 운동하세요. 약의 효과가 안정된 상태에서 운동하는 게 안전하거든요. 특히 혈압약을 드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약을 먹고 바로 운동하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올 수 있어요. 세 번째 준비사항은 수분 섭취예요. 운동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마시세요. 나이가 들면 탈수가 되기 쉽고 탈수 상태에서 운동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운동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배가 불러서 운동하기 불편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준비사항은 적절한 복장이에요. 헐렁한 옷과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으세요. 특히 양말만 신고 운동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에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위험이 커요. 운동화는 끈을 단단히 묶고 옷은 움직이기 편한 것으로 입으세요. 너무 꽉 끼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준비사항은 응급상황 대비예요. 가족에게 운동 시작 시간을 알리고 핸드폰을 가까운 곳에 두세요. 혹시 모를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응급 연락처를 메모해 두는 것도 좋아요. 환경 점검도 중요해요. 실내 온도는 20에서 23도 정도가 적당하고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좋아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운동할 공간도 미리 정리해 두세요. 바닥에 물건이 있으면 걸려서 넘어질 위험이 있어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의자나 벽을 가까이 두는 것도 좋아요. 조명도 중요해요. 너무 어두우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고 너무 밝으면 눈이 부셔서 집중하기 어려워요. 적당한 밝기를 유지하세요.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운동 중에도 계속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해야 하거든요. 위험한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대처해야 해요. 운동 중 위험 신호와 응급 대처법. 운동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신호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해요.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거든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이에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프거나 누군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즉시 운동을 멈추세요. 이것은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가까운 의자에 앉아서 깊게 숨을 쉬고 옷을 느슨하게 하세요. 5분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두 번째 위험 신호는 호흡 곤란이에요. 숨이 차거나 호흡이 어려우면 즉시 중단하세요. 특히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숨이 차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즉시 앉거나 누워서 쉬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그래도 호흡이 어려우면 응급실로 가야 해요.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이에요. 머리가 어지럽거나 주변이 빙빙 도는 것 같으면 즉시 바닥에 눕거나 벽에 기대세요. 넘어질 위험이 있거든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찬물로 이마를 적셔주세요. 어지럼증이 계속되면 혈압이나 혈당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위험 신호는 식은땀이에요. 운동량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땀이 나거나 특히 식은땀이 나면 위험해요. 이것은 심장이나 혈압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즉시 운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세요. 수분을 조금씩 섭취하고 증상이 계속되면 응급실로 가세요.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메스꺼움이나 구토감이에요. 속이 울렁거리거나 토할 것 같으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세요. 이것도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관절이나 근육의 갑작스러운 통증이에요. 평소와 다른 급작스러운 통증이 오면 즉시 멈추세요. 무리해서 계속하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해당 부위를 절대 움직이지 말고 얼음찜질을 해주세요. 통증이 심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해요.
7번째는 시야가 흐려지거나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이에요. 갑자기 앞이 잘 안 보이거나 귀가 잘 안 들리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것은 뇌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8번째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예요. 맥박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불규칙하게 뛰면 위험해요. 평소와 다른 심장박동을 느끼면 즉시 쉬어야 해요. 가족분들도 이런 위험 신호를 알고 계셔야 해요.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지면 뇌경색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저리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에요. 평소보다 심하게 숨을 헐떡이거나 얼굴색이 창백하거나 입술이 파래지면 심장이나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은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어요. 운동 후 30분이 지나도 맥박이 빨리 뛰면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마시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지금까지 위험한 신호와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안전한 운동 실천법, 평생 건강이 비밀. 지금까지 위험한 운동들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3가지 운동이에요. 첫 번째는 올바른 실내 걷기예요. 많은 분들이 걷기는 쉽다고 생각하시지만 70살 이후 걷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어요. 올바른 실내 걷기 7단계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준비운동 3분이에요. 절대 바로 걷기 시작하면 안 돼요.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가볍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몸을 먼저 깨워줘야 해요. 2단계는 올바른 자세 확인이에요. 가슴을 펴고 턱은 살짝 당기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되 너무 크게 휘두르지 마세요.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전방을 향하세요. 3단계는 속도 조절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계를 보며 15초 동안 몇 걸음 걸었는지 세어보세요. 20에서 25걸음이 적당해요. 이 속도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4단계는 거리보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마다 5분씩 늘려 최대 30분까지만 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5단계는 숨쉬기 패턴이에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2걸음에 한 번 들이마시고 2걸음에 한 번 내쉬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 리듬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6단계는 중간 체크 포인트예요. 10분마다 잠깐 멈춰서 맥박을 재어보세요. 분당 100회를 넘으면 즉시 중단하고 쉬어야 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7단계는 마무리 운동 5분이에요. 갑자기 멈추면 절대 안 돼요. 점점 속도를 줄여서 제자리 걸음으로 이어가고 마지막에는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5번 해주세요. 두 번째 안전한 운동은 의자 운동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이야말로 70살 이후 최고의 근력 운동이거든요. 기본 의자 운동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팔 올리기예요. 의자에 앉아 양팔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 내리기를 10번 반복하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올리고 내쉬면서 내리세요. 두 번째는 다리 펴기예요.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고 5초간 유지한 후 내리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하세요. 세 번째는 어깨 돌리기예요. 어깨를 천천히 앞으로 5번, 뒤로 5번 돌려주세요. 이 동작은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해줘요. 네 번째는 발목 운동이에요.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발목을 좌우로 돌려주세요. 다리의 혈액순환에 정말 좋아요. 5번째는 허리 비틀기예요. 의자에 앉아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비틀어주세요. 허리 유연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돼요. 의자 운동의 장점은 절대 넘어질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앉은 상태에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력이 향상돼요. 세 번째 안전한 운동은 침대 스트레칭이에요. 누워서 하는 운동이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오히려 서서 하는 스트레칭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기본 동작들을 알려드릴게요. 누워서 팔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 내리기, 다리를 구부렸다 펴기,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이런 동작들만으로도 전신 스트레칭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전이나 밤에 잠들기 전에 하면 정말 좋아요.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일주일 운동 계획도 중요해요.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은 실내 걷기 30분, 화요일과 목요일은 의자 운동 20분, 토요일은 침대 스트레칭 20분, 일요일은 완전 휴식. 이 정도 계획이면 충분해요.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 이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운동 후 관리도 중요해요. 점진적으로 쿨다운하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시고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몸 상태를 재확인하세요. 이렇게 안전한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체력이 좋아지고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제가 진료했던 78세 할머니는 이런 안전한 운동을 시작하신 후에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며 활기차게 지내고 계세요. 위험한 운동을 포기하고 안전한 운동으로 바꾸신 결과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운동 6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조깅과 달리기, 두 번째 등산과 계단 오르기, 세 번째 격렬한 에어로빅과 댄스, 네 번째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 다섯 번째 테니스와 배드민턴, 여섯 번째 수영과 아쿠아로빅. 이 6가지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운동이지만 70살 이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3가지를 실천하세요. 첫 번째 실내 걷기, 두 번째 의자 운동, 세 번째 침대 스트레칭. 이 3가지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운동 전후 안전 수칙들도 잊지 마세요. 혈압과 맥박 측정, 약물 복용 확인, 적절한 수분 섭취와 복장, 응급 상황 대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예요. 운동 중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어지럼증, 식은땀, 메스꺼움, 관절 통증, 시야 흐림, 불규칙한 심장박동. 이 중 하나라도 느끼면 즉시 멈추세요. 가족분들도 위험 신호를 알고 계셔야 해요.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면 뇌졸중 신호예요. 심하게 숨을 헐떡이거나 얼굴이 창백해지면 심장이나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고요.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위험한 운동을 중단하고 안전한 운동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을 내딛으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선가 잘못된 운동으로 고통받고 계실 어르신들이 계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내일 아침에도 위험한 조깅을 나서거나 무리한 등산을 계획하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제가 40년간 응급실에서 수없이 봐왔던 비극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정보를 공개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할 3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은 위험한 운동 6가지는 오늘부터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오늘 하루만이라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지금 당장 중단하세요. 두 번째 약속은 안전한 운동 3가지를 매일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실내 걷기는 하루 30분, 의자 운동은 5가지 동작, 침대 스트레칭은 20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세 번째 약속은 운동 전후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혈압 측정, 약물 복용 확인, 적절한 복장, 응급 상황 대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예요. 이 3가지 약속을 지키시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직 이런 위험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영상을 그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하는 이 한 번의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제가 40년간 쌓아온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노인 건강의 진실들을 독점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70살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들 중에 실제로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유발하는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알림 설정도 반드시 켜두세요.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이 필수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요. 70살 이후의 운동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세운 3가지 약속을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할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위험한 운동을 중단하고 안전한 운동으로 바꾸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겠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까지 오늘 세운 3가지 약속과 함께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89년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제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서 다시 7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이제 말씀드릴 7가지만은 반드시 지키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70대가 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만큼 가뿐하지 않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차고 젊은 시절 쉽게 기억했던 것들이 가끔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하지만 제가 89년을 살아보니 확실히 알겠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의 진짜 위기는 몸의 노화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마음이 먼저 항복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나이가 들어서도 빛나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원칙들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7가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와서 뭘 바꿔? 이미 늦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많은 분들을 지켜본 결과 이 7가지 중 단 하나만 실천해도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 하나가 온 방을 밝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 중 일부는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편안함 속에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70대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지킬 7가지 원칙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부터 들어보시죠. 첫 번째, 몸이 곧 자유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뭘까요?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돈이 많아서 원하는 것을 다 살 수 있는 것? 물론 그것들도 자유의 일부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89년을 살아보니 진짜 자유는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것이에요. 아침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고 시장까지 걸어가서 장을 볼 수 있고 계단 2층 정도는 힘들지 않게 오를 수 있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일들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몸에 힘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버스를 탈까? 걸어갈까? 이번 주말에는 공원에 나갈까? 영화를 보러 갈까? 이런 소소한 선택들 말이에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그분은 85세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뒷산에 오르셨어요. 물론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는 못 오르셨지만 그래도 꾸준히 1시간 정도 산길을 걸으셨죠. 동네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는데 위험하지 않으냐고 말렸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산에 못 오르는 날이 바로 내가 진짜 늙는 날이야. 그분이 90살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혼자 장을 보시고 전철을 타고 멀리 사는 자식들을 만나러 다니십니다. 같은 나이의 다른 분들이 집에서 누워만 계실 때 그분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계세요. 그 차이를 만든 건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매주 토요일 1시간씩 산을 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몸을 튼튼하게 하겠다고 갑자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70대의 몸은 20대, 30대와 다르거든요.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시작해야 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 20분 걷기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천천히 산책하는 게 아니라 조금 빠르게 걸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살짝 땀이 날 정도로 걷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걸을 곳이 마땅치 않으시다고요? 집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무릎을 높이 들고 걷기 운동을 하거나 부엌 싱크대를 잡고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만 해도 다리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팔의 힘도 중요해요. 물건을 들고 옮기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을 꺼내고 이런 일들을 혼자 할 수 있어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무거운 아령은 필요 없습니다. 물을 채운 페트병이나 쌀포대 같은 것으로도 충분해요. 팔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하루에 10번씩만 하셔도 어깨와 팔의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근육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나이가 들어도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빠르게 사라져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혈압이 정상이고 혈당이 안정적이어도 계단 2층을 오르지 못한다면 이미 자유의 일부를 잃은 거거든요. 몸의 힘은 곧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힘이 있으면 오늘 기분에 따라 걸어서 갈지 버스를 탈지 정할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 그런 선택권이 사라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유를 잃는 순간 삶의 즐거움도 함께 줄어들어요.
제가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다리가 나를 어디든 데려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 습관이 저를 89살까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준 비결입니다. 하지만 몸만 건강해서는 부족합니다. 진짜 문제는 마음이 먼저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웃음이 약이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배꼽 잡고 웃으셨나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들거든요. 젊을 때는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자주 웃고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농담하며 웃었는데 70대가 되면 그런 기회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웃음은 기다린다고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웃음은 만드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의도적으로 웃음을 만들어내야 해요. 제가 70대였을 때부터 시작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매일 아침 세수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서서 30초 동안 웃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다고 혼자 웃나 싶기도 하고 억지로 짓는 웃음이 어색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억지 웃음이 자연스러운 웃음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거울 속에 웃는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실제로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웃음을 찾게 되었어요.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죠. 웃음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통증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심지어 혈압까지 낮춰줘요. 심장병 환자들이 웃음 치료를 받고 나서 재발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웃음의 진짜 힘은 몸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있어요. 웃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웃음을 잃은 사람은 서 있는 순간에도 흔들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간호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셨어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도 농담으로 넘기고 주사를 맞을 때도 간호사에게 오늘은 솜씨가 좋네요 하며 웃으셨죠.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어요. 웃음은 전염됩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게 되고 그 웃음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더 큰 웃음이 돼요. 이렇게 웃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웃게 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거든요. 웃음을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째, 웃긴 이야기나 농담을 모아두는 거예요. 신문이나 TV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봤을 때 메모해 두었다가 사람들과 만날 때 꺼내서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해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둘째, 웃긴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의도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에도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잖아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웃을 수 있는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셋째,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을 자주 떠올리는 거예요. 젊었을 때 친구들과 놀던 이야기, 자식들이 어렸을 때 귀여웠던 모습, 이런 추억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 미소가 웃음의 씨앗이 되는 거죠. 혼자 있을 때도 웃을 수 있어요. 옛날 사진을 보며 그때를 회상하며 웃거나 손주가 그린 엉뚱한 그림을 보며 웃거나 심지어 TV에 동물들이 하는 우스운 행동을 보며 웃는 것도 좋아요. 작은 웃음이라도 하루를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가끔 이웃들이 제가 혼자 있으면서 웃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시곤 해요. 그럴 때 저는 그냥 웃고 싶어서 웃었다고 대답하죠. 그러면 그분들도 따라 웃게 되고 자연스럽게 즐거운 대화가 시작됩니다. 웃음을 만드는 데는 돈이 전혀 필요 없어요. 비싼 여행이나 특별한 선물, 화려한 행사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웃음거리는 얼마든지 숨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웃음은 나이를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고 여유 있는 웃음을 지을 수 있어요. 살아온 경험이 많으니까 더 다양한 것들을 재미있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만약 다시 70대라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웃을 일을 하나씩 미리 정해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꼭 실천할 거예요. 웃음은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아침부터 찌푸린 얼굴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무거운 기분으로 지내게 되지만 웃음으로 시작하면 작은 어려움쯤은 가볍게 넘길 수 있어요. 웃음을 잃지 마세요. 그 웃음이 남은 인생을 환하게 비춰줄 거고 그 빛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새로운 기쁨을 만들어낼 거예요. 웃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 주름이 늘어도 그 주름마저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미소는 살아온 세월의 증거이자 여전히 살아있다는 표시니까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건강해도 경제적 불안이 있으면 마음 편히 웃기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작은 돈의 큰 힘. 여러분, 돈 이야기를 하면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실 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제가 89년을 살아보니 노년의 돈의 의미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요. 젊을 때 돈은 성공의 상징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돈은 자유의 상징이에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큰 돈이 아니에요. 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내 힘으로 벌어서 내 통장에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이면 충분해요.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주는 심리적 효과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5세에 뜨개질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심심해서 시작하신 거였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 제법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동네 시장에 가져다 놨는데 생각보다 잘 팔리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였지만 그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자식들이 용돈을 줄 때마다 미안해하고 조심스러워 하셨는데 이제는 당당해지셨어요. 손주들 간식도 본인이 사주시고 가끔은 자식들한테 밥도 사주시고요. 돈의 액수는 작았지만 그 의미는 정말 컸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주는 첫 번째 효과는 마음의 자유예요. 내가 벌어서 쓰는 돈이 있으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자식들 용돈으로 마시는 것과 내가 번 돈으로 마시는 건 기분이 완전히 달라요. 두 번째 효과는 관계의 균형이에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면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받는 쪽은 미안하고 주는 쪽은 부담스럽고요.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그 관계가 훨씬 건강해져요. 세 번째 효과는 자존감이에요. 내가 아직도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은퇴 후에는 자칫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쉬운데 작은 수입이라도 있으면 그런 생각이 사라져요. 그럼 70대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많아요. 먼저 자신의 재능이나 경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리를 잘하신다면 반찬 가게에 납품하거나 집에서 만든 김치나 장아찌를 파는 거예요. 글씨를 잘 쓰신다면 결혼식이나 행사 때 필요한 봉투 글씨를 써드리는 것도 좋아요. 손재주가 있으시다면 더욱 좋죠. 뜨개질, 자수, 목공예, 도자기 같은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플리마켓 같은 곳에서 쉽게 판매할 수 있거든요. 텃밭이 있으시다면 채소나 과일을 길러서 파실 수도 있어요. 토마토, 상추, 고추 같은 걸 길러서 동네 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조금씩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컴퓨터를 좀 다루실 수 있다면 선택지가 더 넓어져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는 일이나 간단한 데이터 입력 같은 재택근무도 가능해요.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젊은 분들에게 인생 상담을 해드리거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강의할 수 있으니까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어요. 중요한 건 처음부터 큰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처음에는 돈보다는 즐거움에 집중하세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수익도 따라와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의외의 부가 효과가 있어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야 하고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고 삶의 활력이 생겨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70대에 작은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역신문에 월 한 번 실리는 짧은 글이었는데 원고료가 월 5만 원 정도였어요. 돈으로는 별것 아니었지만 그 5만 원이 제게는 엄청난 의미였어요. 내 글을 읽고 사람들이 위로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 큰 자신감을 줬어요. 그 칼럼이 계기가 되어서 작은 강연도 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 거죠. 경제적 독립은 사치가 아니라 선택의 폭을 지키는 도구예요.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나를 성장시키는 활동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천천히 시작해서 꾸준히 하면 되거든요. 제가 만약 다시 70대라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재능 기반이든 단순 노동이든
온라인 활용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돈이 매월 내 통장에 내 이름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부가가치가 생길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면서 배우게 되고 배우면서 또 다른 기회가 생기고 그것이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로 이어질 거예요. 은퇴를 이렇게 정의해 보세요.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지 수입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70대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수입원은 무엇인가? 그것이 없다면 오늘부터 작은 걸음이라도 시작해야 해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의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주머니 사정을 넘어서 내 존엄과도 직결되거든요. 내 힘으로 버는 돈이 있어야 내 시간도, 내 인간관계도, 내 삶의 리듬도 남이 아닌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돈을 벌려면 시간 관리가 필수인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는 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세요. 그래서 네 번째 원칙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시간은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 시간을 누가 결정하시나요? 혹시 다른 사람들의 요청에 떠밀려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이가 들면 시간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직장에 나갈 필요도 없고 아이들 뒷바라지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오히려 70대 이후의 시간은 더욱 소중해요.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의례적인 모임, 별로 내키지 않는 약속, 피곤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요청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 하루 중 가장 맑고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어요. 젊을 때는 그냥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했지만 70대 이후에는 관계의 폭이 아니라 질이 중요해요. 제가 89년을 살면서 깨달은 건 시간은 돈보다 훨씬 희소한 자원이라는 거예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거든요. 특히 70대 이후의 시간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해요. 첫 번째는 하루를 세 구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황금 집중 시간, 교류와 활동 시간, 회복과 정리 시간으로 말이에요. 황금 집중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맑고 에너지가 충만한 시간대예요. 대부분 아침에 일어난 후 2~3시간 안에 와요. 이 시간에는 절대로 외부 약속이나 소모적인 활동을 넣으면 안 돼요. 오직 나를 위한 핵심 활동에만 써야 해요.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이 시간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구역인 교류와 활동 시간은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시점이나 점심 식사 후예요. 이때는 비교적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거나 가벼운 외부 활동을 하기에 적합해요. 단, 의미 있는 사람과 의미 있는 활동만 넣어야 해요. 세 번째 회복과 정리 시간은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이후예요.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대는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직접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저녁 7시 이후에는 새로운 약속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규칙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다음날 아침 황금 시간을 보장해줘요. 시간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거절 근육을 기르는 거예요. 거절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 단단해져요. 처음에는 미안함이 앞서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과 나 모두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돼요. 예를 들어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 그날은 이미 중요한 시간을 확보해 두었습니다라고 말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시간이 꼭 외부 일정일 필요는 없어요. 나를 위한 조용한 산책이나 책 한 권과 보내는 시간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거절할 줄 알게 되면 남은 약속들이 더 소중해지고 그 안에서의 대화와 교류가 깊어져요. 70대 이후에는 시간의 흐름보다 시간의 질을 우선해야 해요.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가 아니라 그 하루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가 끝났을 때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요. 오늘 하루는 나를 채웠는가 아니면 소모했는가? 만약 소모한 날이 많아진다면 일정표를 다시 들여다보고 시간을 빼앗는 요소를 줄여야 해요. 저는 이 질문 하나로 수십 년간 제 일정을 관리했어요. 덕분에 의미 없는 피로가 쌓이지 않았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하루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시간을 아끼는 또 다른 방법은 작은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시작과 마무리에 반복하는 작은 루틴은 시간을 의식적으로 쓰게 해줘요. 아침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늘 꼭 하고 싶은 일을 3가지 적는 습관, 저녁에는 그 3가지 중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체크하는 습관. 이런 의식이 쌓이면 하루하루가 목표 없이 흘러가는 일이 줄어들어요.
시간을 관리한다는 건 결국 자기 삶의 리듬을 만드는 일이에요. 남이 만들어 놓은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만든 리듬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노년의 진짜 자유예요. 하루 중 내게 가장 좋은 시간을 스스로 빼앗아 버리면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불만이 늘어나요. 하루의 중심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루 계획을 세울 때 하루에 3가지 일만 넣는 습관을 들이세요. 3가지를 끝냈다면 그날은 충분히 잘 산 거예요. 이 3가지 중 반드시 하나는 나를 위한 일이어야 해요. 그것이 운동이든 독서든 취미든 심지어 혼자 있는 시간이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시간을 쓰면 남은 하루가 훨씬 가볍고 만족스러워져요. 시간을 함부로 내주지 않으면 놀랍게도 관계도 정리돼요. 내 시간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만 남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과의 만남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되고 그 만남에서 얻는 에너지가 2배가 돼요. 제가 만약 다시 70대라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반드시 나를 위해 쓸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바쁜 약속을 줄인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남은 인생의 중심을 스스로 세우는 작업이에요. 시간을 지켰다면 이제는 사람을 골라야 해요. 왜냐하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거든요. 5번째, 사람도 단살이가 필요하다. 여러분, 혹시 만남이 끝난 후에 이유 없이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기분이 좋아지기보다는 어딘가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사람 말이에요. 반대로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운이 차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내게 미치는 영향이 커져요. 젊을 때는 수십 명과 어울리면서도 그 안에서 소모되는 마음의 에너지를 크게 의식하지 못해요. 하지만 70대가 되면 하루의 기운과 마음의 여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만남이 남기는 여운과 피로가 훨씬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제가 89년을 살면서 가장 단호하게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서서히 소모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남이 끝난 뒤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운이 차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는 피로가 몰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인연이고 후자는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인연이에요. 후자의 경우는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거리를 두어야 해요. 시간이 아깝고 무엇보다 내 삶의 평온을 지켜야 하거든요. 이런 단호함이 없으면 남은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의미 없는 소모에 빼앗기게 돼요. 70대 이후에는 관계의 숫자보다 관계의 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젊을 때는 폭넓은 인맥이 기회와 가능성을 넓혀주지만 인생 후반전에는 그 폭이 나를 짓누르는 무게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요.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가? 답이 후자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해요. 그것이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선택일 수 있어요. 침묵이 편안한 사람만 곁에 두라는 말에는 깊은 이유가 있어요. 말없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는 이미 서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설명이나 변명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남은 인생에서 진짜 힘이 돼요. 반면 매번 만나서 애써 대화를 이어가야 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 긴장해야 하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 지속됐어도 결국 부담이 돼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담을 견디는 힘은 점점 줄어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줄이는 것을 두려워해요. 혼자가 될까봐, 사회적으로 고립될까봐 걱정하시죠. 하지만 경험상 불필요한 인연을 줄이면 오히려 마음이 더 열리고 새로운 좋은 인연이 들어올 여유가 생겨요. 삶의 그릇이 비워져야 새로운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관계도 정리해야 새로운 관계가 들어와요. 저는 80세 이후로 매년 한 번씩 관계 점검을 했어요. 올해 나를 지치게 한 관계는 무엇인지, 나를 웃게 한 관계는 무엇인지 적어보고 전자의 경우는 다음 해에는 의도적으로 줄였어요. 놀랍게도 그렇게 줄이고 나니 나를 웃게 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를 더 많이 채우게 되었어요. 70대에 접어든 지금 혹은 그 나이에 가까워진 지금 단호하게 결심해야 할 것은 영혼을 소모시키는 인연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남은 시간은 과거를 억지로 붙잡는 데 쓰기에는 너무 소중해요.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 나를 빛나게 하는 사람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이 남은 인생의 품격을 만들어줄 거예요.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무례하게 등을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대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살리는 관계나 활동에 쓰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나이든 사람의 가장 큰 의무라는 것을요. 몸의 군살을 빼듯이 관계의 군살도 줄여야 해요. 그리고 남는 건 소수지만 깊이 있는 인연들이에요. 그런 인연들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관계에서는 오히려 침묵이 대화를 대신해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그 고요 속에서 서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거든요. 이런 안도감은 젊은 시절의 화려한 사교보다 훨씬 값져요. 그리고 관계를 줄이면 나를 들여다볼 시간이 늘어나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외부 세계에만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면 내부 세계를 돌보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해져요.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줄이면 그 빈자리에 독서, 취미, 산책 같은 나를 채우는 시간이 들어와요.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삶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져요. 마지막으로 영혼을 소모시키는 인연에서 걸어나오는 용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요.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 억지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가족이나 친구들도 그 패턴을 답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내 행복을 위해 단호하게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침묵이 편안한 사람, 웃음을 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과만 남은 시간을 나누세요. 그 선택이 곧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드는 길이에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과만 지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바로 정체되는 거예요. 6번째, 배움은 젊음의 비밀이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걸 배우셨나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배움을 멈추게 되거든요. 이미 충분히 살아봤으니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거나 나이 들어서 무엇을 새로 배우냐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제가 89년을 살면서 확실히 깨달은 건 사람은 배우기를 멈춘 날부터 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생겨서 늙는 게 아니라 궁금증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닫히면서 정신이 서서히 굳어지는 거예요. 몸이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늙지만 마음의 젊음은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에요. 배움은 마음을 늙지 않게 하는 젊음의 셈이거든요. 70대에 들어서면 익숙한 것들만 하게 돼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로 산책하며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사람들만 만나죠. 편안하긴 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 갇히면 마음은 점점 경직돼요. 그래서 제가 70대라면 매년 하나씩은 새로운 것을 배울 거예요. 그것이 외국어든 악기든 요리든 스마트폰 활용법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익숙하지 않은 세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것은 처음엔 귀찮고 어려워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내가 깨어나고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저는 80대 초반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엔 미술과 인연이 없었고 젊었을 땐 일하느라 그런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마을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보게 됐고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붓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몰랐지만 몇 주가 지나자 나도 모르게 색을 섞는 재미에 빠졌어요. 완성된 그림이 서툴러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같은 반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가 즐거웠어요. 나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같이 배우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우리를 묶어줬거든요. 배움의 장점은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마음의 회복에 있어요. 무언가를 배우면 내일이 조금씩 달라져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 기대가 하루를 견디게 하고 고독을 줄여줘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절반 이하로 낮다고 해요.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배움은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고 뇌의 가소성이 유지되거든요. 즉, 뇌가 더 오래 젊게 유지되는 거예요. 치매 전문의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뇌는 쓰면 쓸수록 늙지 않는다고요.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직접 몸과 손, 눈을 함께 쓰는 배움이 효과가 더 커요. 예를 들어 피아노를 배우면 악보를 읽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음악을 들으며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거든요. 70대 이후에는 실용성보다 호기심을 기준으로 배움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돈을 벌기 위해 배우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즐기기 위해 배우는 거죠. 그래야 부담 없이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배우는 과정에서 실패와 서툼은 당연해요. 오히려 그 서툼이 삶의 활력을 줘요. 어린 시절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넘어졌던 것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며 느끼는 시행착오가 마음을 젊게 유지해요. 배움은 사람을 사람에게로도 데려다줘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을 만나고
나와 비슷하게 배우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는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요. 배움의 자리는 경쟁보다 격려가 많아요. 당신 그림이 참 따뜻하네요. 오늘 발음이 아주 좋아졌어요. 이런 말들이 나를 더 배우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마음은 더욱 단단해져요. 결국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는 사람은 내일을 기다려요.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익숙함 속에만 머물면 하루가 오늘과 어제의 복사본처럼 느껴지지만 배움을 시작하면 하루가 새롭게 보여요. 그것이 설령 작은 기술이든 한 문장이든 새로운 사람의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그 작은 새로움들이 모여 노년의 시간을 빛나게 만들어요. 그러니 제가 70대라면 매년 하나씩 배울 것을 정해두겠어요. 그것이 작은 것이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계속 배우는 나로 남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마음은 여전히 봄날처럼 맑고 설레는 상태로 머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을 이어가는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변화에 적응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예요. 70대 이후의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요. 기술은 매년 새롭게 바뀌고 생활 방식도 조금만 방심하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변화에 겁먹지 않아요. 스마트폰 기능이 업데이트되어도 전자결제가 보편화되어도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이 도입되어도 그들은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적응해요. 이 차이가 삶의 질을 가르죠. 적응력은 배움에서 오고 배움은 두려움을 줄여요. 나이 들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이유는 모르는 것이 많아져서예요. 그런데 배움은 그 모름을 줄이고 모름 속에서 즐거움을 찾게 해요. 또한 배움은 나를 증명하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은퇴 후 지위나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도 희미해져요.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익히면 그 자체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이 자존감을 지켜줘요. 실제로 저는 90세가 넘어도 한글 워드 프로세서와 동영상 편집을 배우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표정은 30대 못지않게 생기 있었고 배우면서 얻은 성취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배움은 이렇게 나를 과거의 틀에 가두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줘요. 또 하나, 배움은 다른 세대와 연결되는 다리가 되기도 해요.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젊은 강사에게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과정에서 세대 간 대화가 생겨요. 이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서로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젊은 세대는 노인을 배울 준비가 된 사람으로 보고 노인 자신은 젊은 세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돼요. 이런 상호작용은 외로움을 줄이고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시켜줘요. 70대 이후의 배움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빠르게 배우려 애쓰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라도 꾸준히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 10분이라도 투자하면 1년 뒤에는 전혀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루 10분이 작아 보이지만 그 시간이 모이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와요. 또한 배우는 과정에서 완벽함을 내려놓는 것이 좋아요. 젊을 때처럼 빨리 익히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완벽함보다 즐거움에 집중하면 배움이 오래 가거든요. 제가 70대라면 매일 일정 시간은 배움 전용 시간으로 비워둘 거예요. 아침에 머리가 맑을 때든 저녁에 하루를 정리한 후든 그 시간은 오직 배우는 데만 쓸 거예요. 그리고 배운 것을 기록할 거예요. 노트에 한 줄씩 적든 사진을 찍든 녹음을 하든 상관없어요. 기록은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배우고 기록하고 다시 보며 복습하는 이 과정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배움은 결코 늦지 않아요. 시작이 빠를수록 좋지만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 배우면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이 느끼고 더 오래 기억해요.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과 연결되는 지점이 많아지고 그것이 배움의 깊이를 더하거든요. 결국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는 사람은 매일 조금씩 새로운 자신으로 살아가요. 그 변화가 하루를 설레게 만들고 인생의 남은 시간을 빛나게 해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그리고 배움은 그 어떻게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키려면 마지막 습관이 필요해요. 바로 마음을 돌보는 일이에요. 7번째, 마음 청소의 기적. 여러분, 집은 매일 청소하시죠? 먼지가 쌓이면 지저분해지고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어떠세요? 마음에도 먼지가 쌓인다는 걸 아시나요?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가 조용해지는 대신 그 조용함 속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서서히 내려앉아요. 몸에 쌓이는 먼지는 눈으로 보이지만 마음에 쌓이는 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위험해요. 그 먼지는 걱정, 불안, 후회, 오래된 미움, 비교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허무감이에요. 젊었을 때는 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먼지가 쌓일 틈이 없어요. 직장에서는 동료와 부딪히고 집에서는 가족과 웃고 울며 지내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끌벅적하게 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질 새도 없이 새로운 사건과 감정이 들어와 이전의 찌꺼기를 밀어내주죠.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빈도도 줄어들어요. 바쁘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지면서 몸은 편해지지만 마음의 통로는 점점 좁아져요. 통로가 좁아지면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는 방처럼 마음속에도 탁한 기운이 고여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의도적으로 마음의 창문을 열고 먼지를 털어내야 해요. 제가 89년을 살면서 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배웠거든요. 하루를 돌아보지 않으면 마음속에 아주 작지만 뾰족한 가시들이 남아요.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 뉴스에서 본 불쾌한 장면, 혹은 별것 아닌데도 마음을 건드린 사소한 사건들 말이에요. 이런 가시들은 작아서 무시하기 쉽지만 그대로 두면 깊숙이 박혀 염증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염증이 내일로 넘어가며 점점 커져요. 그러다 어느 날 이유 없이 모든 것이 귀찮고 세상이 삭막하게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먼지가 쌓인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에 나를 위한 의식을 가져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깊게 호흡을 해요. 그날 나를 웃게 한 일 3가지를 먼저 떠올려요. 손주의 영상통화,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길가에서 본 노란 꽃 한 송이. 그런 기쁨을 떠올리면 마음이 조금 밝아져요. 그 다음엔 나를 불편하게 한 일을 꺼내봐요. 불필요한 말에 상처받았는지, 기대했던 일이 어긋났는지, 스스로에게 실망했는지.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냥 바라봐요. 그리고 그 무거움을 내 호흡에 실어 바깥으로 내보낸다고 상상해요. 명상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강력해요. 단 10분이라도 호흡과 마음을 연결하면 머릿속 소음이 줄어들어요. 어떤 날은 기도로, 어떤 날은 산책으로 그 시간을 대신했어요. 기도는 내 시선을 나에서 세상으로, 그리고 다시 나로 되돌려 주었고, 산책은 발걸음이 느려질수록 마음도 함께 느려지게 만들었어요. 길가의 나무를 바라보거나 노을이 물드는 하늘을 보면 하루의 무게가 부드럽게 풀렸어요. 기록도 빼놓을 수 없어요. 종이에 오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적고 그날 느낀 감정을 한 줄로 써요. 기쁘다, 서운하다, 평온하다. 감정을 단어로 옮기는 순간 그것은 나를 지배하던 힘을 잃어요.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일은 매일 집안을 청소하는 것과 같아요. 하루만 안 해도 괜찮아 보이지만 며칠만 쌓이면 금세 티가 나고 한 달만 쌓이면 치우기 힘들어져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조금씩 털어내야 쉽게 유지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시간을 약속처럼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잘 지키면서 정작 나와의 약속은 쉽게 미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 약속은 건강검진보다, 운동보다, 심지어 식사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관계도 모든 것이 무너지거든요. 제가 70대라면 하루 일정 속에 마음 청소 시간을 제일 먼저 적어 넣을 거예요. 하루 10분이든 20분이든 상관없어요. 그 시간만큼은 전화를 꺼두고 TV를 끄고 오직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덕분에 나머지 하루가 훨씬 가벼워지고 더 단단해질 거예요. 마음을 돌보는 일은 결코 사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필수 습관이거든요. 달라이 라마가 말했듯이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세상을 돌보는 일과 같아요. 마음이 평온해지면 세상도 평온하게 보이고 그 평온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요. 결국 하루 한 번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일은 나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먼지는 더 교묘하게 쌓여요. 젊을 땐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고 서운하면 금세 풀어버리지만 70대 이후에는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삼키는 경우가 많아요. 체면 때문이기도 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그런데 삼킨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마음 깊숙이 내려앉아 무게를 만들어요. 이 무게가 오래 쌓이면 생각이 무거워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하루가 힘겹게 느껴져요. 그래서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습관은 단순한 기분 관리가 아니라 삶을 오래 지속시키는 정비예요. 제 경험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명상일 수도 있고 글쓰기일 수도 있고 혼잣말일 수도 있어요. 저는 특히 글쓰기를 추천해요. 종이에 연필로 쓰는 게 좋아요. 하루에 있었던 일 중 마음에 남은 것을 5줄이라도 적어보세요. 불편했던 감정이든 즐거웠던 순간이든 상관없어요.
쓰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의 먼지가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글을 쓰고 나면 마음속 공간이 넓어져 다른 것을 담을 여유가 생겨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마음 정리 산책이에요. 이 산책은 운동을 위한 산책과 달라요.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느리게 걸으며 머릿속 생각을 하나씩 꺼내보는 시간이에요. 발걸음 하나에 숨을 들이쉬고 다음 발걸음에 숨을 내쉬면서 그날의 일을 정리해요. 길가의 나무, 바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건 내려놓자, 이건 내일에도 늦지 않다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걱정이 조금씩 작아지고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요. 마음 청소는 대화로도 이루어져요.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는 거예요. 굳이 조언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밖으로 꺼내놓는 것이 목적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먼지가 공기 중으로 나오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매일 하는 거예요. 먼지는 하루만 해도 쌓이고 그날 털어내지 않으면 다음날 먼지와 합쳐져 더 두꺼워져요. 하루 한 번 10분이면 충분해요. 그 10분이 쌓이면 마음이 오래도록 맑게 유지돼요. 저는 90이 넘은 지금도 자기 전 10분을 이 시간으로 쓰고 있어요. 덕분에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가볍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겨요.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세상을 돌보는 일이에요. 마음이 맑아야 세상도 맑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맑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요. 하루 한 번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습관은 나를 위해서지만 동시에 세상을 위한 작은 기여이기도 해요. 이 습관을 가지면 나이와 상관없이 하루가 다시 새로워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70대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지킬 7가지 원칙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몸이 곧 자유다. 웃음이 약이다. 작은 돈에 큰 힘. 시간은 내가 주인이다. 사람도 단살이가 필요하다. 배움은 젊음의 비밀이다. 그리고 마음 청소의 기적. 89년을 살아보니 나이 드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철저히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7가지 원칙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모양을 다시 세우는 기둥이었어요. 선택의 순간은 늘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오늘의 선택이 쌓여 나머지 인생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지금이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 중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단 5분이라도 좋아요. 하루 한 번 웃는 시간을 만들든 오래 미뤄둔 취미를 다시 시작하든 필요 없는 모임을 한번 거절하든 작은 행동 하나가 다음 계단을 만들어줄 거예요. 70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씨앗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고 단단한 선택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면 당신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성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이 원칙들을 실천한 분들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75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분, 80의 그림을 배워서 전시회까지 연분, 90이 넘어서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 말이에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인생 원칙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 정말로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